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검사들 조금씩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검사 측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술자리 참석 자체를 부인해왔는데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접대 성격은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 내용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술자리 자체를 부인했는데 술자리 존재 자체를 인정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네, 이게 당사자들 간에 좀 순서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인정한 사람도 있고 뒤늦게 인정한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법조인답지 못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뭐 처음에는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없는데 괜히 드러나게 되면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 의심을 받게 될 거다. 예. 뭐 이런 심경에서 일단은 부인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추적을 하고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날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방어 논리를 잡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법조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조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을 하다가 예. 이게 결국에 뭐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된 겁니다. 네. 이거는 크게 망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법정에서도 그렇고 법정 바깥에서도 그런데 사실관계 자체를 일단 덮으려고 함으로써 원천 봉쇄한다 이런 착각들에 빠지기 마련인데 그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예. 이런 사례가 또 한 번 나타난 거죠. 예,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접대 성격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선을 그었습니다. 술자리는 있었던 건 이제 인정. 근데 인정하는데 접대 성격은 아니었다. 이건 그럼 우연히 자리가 만들어진 것인지 어떤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께서는 어떤 시각을 좀 갖고 계세요? 네, 그 피고인 측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처음에 1차 자리는 검사 3명이 이제 3명끼리만 만났는데 근데 2차에 우연히 그러니까 검찰 선배인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합류하게 되면서 네. 2차 자리를 물색하는데 가려고 했던 이제 술집이 자리가 없다 보니까 네. 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김 전 회장하고 통화를 해서 김 전 회장이 있는 룸사롱에 이제 합석하게 됐다. 예, 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동석하게 된 거지 우연히 동석하게 된 거지 애초에 처음부터 접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접대를 위한 자리였는지와 예. 접대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접대가 있었으면 그냥 접대 자리인 거지 예, 예. 접대를 위해서 만든 자리와 술자리가 우연히 있었는데 거기서 접대를 받았다는 게 과연 법리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좀 돌려볼까요? 쟁점을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인 것입니다. 뭐 유명한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빨리 정리해드릴 텐데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을 좀 기소를 하면서 술값 536만 원 중에 여기서 제외한 게 밴드 유흥 접객원 비용입니다. 55만 원 제외해서 나머지 금액을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눴죠. 그래서 1인당 접대비가 96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밴드와 유흥 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서 3명의 접대비가 1인당 114만 원이라 산정한 것이고요.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에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2명의 검사는 접대 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96만여 원으로 계산이 돼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기준이 100만 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 라고 봐도 될까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그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김영란법에는 이제 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도 100만 원을 초과한 접대를 받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자리 뜬 2명의 검사의 경우에는 자리 뜰 때까지 발생한 접대비가 96만 2천 원이라서 기소가 되지 않았고 예.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이 사건의 지금 피고인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접대를 받은 비용이 114만 원이라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술자리는 똑같이 검사 3명이 했는데 2명은 이제 100만 원이 안 돼서 불기소가 됐고 1명만 100만 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지금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네, 오늘은 뭐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계산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해설은 뭐 두 분 다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 게 워낙에 저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고인 측이 당시 술자리 그 참석자 수가 5명이 아니라 7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포함된 게 이종필 전 라인 부사장 그리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해서 7명이라고 피고인 측이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드리고 일단 두 사람은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근데 피고인 측에서는 7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의아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호사님? 당연히 총 접대 비용이 536만 원인데 그걸 5로 나누냐 7로 나누냐에 따라서 그렇죠. 1인당 접대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술자리에 간 건 맞지만 그냥 잠깐 앉았다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본인은 그 자리에 아예 간 적도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2명의 진술에 따라서 이 2명은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 접대 인원에 포함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동호 반복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애초에 계산법이 왜 이런가에 대한 물음표들이 많이 달리실 텐데요. 글쎄요, 뭐 이제 그 5명에서 7명 어떤 그 참석자 수를 늘림으로 인해서 n분의 1만 계산해도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여부는 많은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은 뭐 당연히 피할 수 없겠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래도 계산은 명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냐 아니냐가 이제 기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떠난 사람에 대해서 그 뒤에 있었던 술자리라든지 그때 지불된 향응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까지 같이 비용을 묻는 것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쪼잔해 보이지만 몇 명이 몇 시까지 있었느냐 이거를 좀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100만 원 이하일지라도 이게 처벌은 안 되더라도 검찰 내에서의 징계는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아까 술자리 접대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랬을지라도 나중에는 접대 성격을 띠게 되는 거고 하다못해 술자리 끝나고 나서 계산한 것만 봐도 누가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접대인 거는 밝혀지는 거거든요. 예. 사후에라도 뭐 n분의 1을 하겠습니다라고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접대를 받은 거고 부적절한 자리였기 때문에 처벌은 피하더라도 징계는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세 번째는 좀 입법적 차원인데요.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예전에 선물 같은 경우에 김영란법상 뭐 10만 원 이런 예. 한도 때문에 예.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이제 그 설날이나 네. 추석 명절에 어떤 판매하는 선물 이런 게 잘 안 나간다고 예, 예. 굉장히 고충을 토로하셨고 한편에서는 그래도 김영란법 취지를 지켜야 한다 이런 원칙적 입장 서로 간에 둘 다 일리가 있는 입장으로 충돌했었는데 근데 예. 여기서는 왜 100만 원이라는 높은 기준이 적용이 되느냐 예. 이 부분은 한번 국회의원분들 포함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예. 예, 그런 생각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 징계 여부, 징계에 대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뭐 물론 이제 이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차후에 징계를 받는 분들도 있겠죠.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징계가 과연 잘 되겠는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국민들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징계 결과가 나올 것인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일단 징계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굉장히 크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접대 액수는 어쨌든 법적 처벌을 면하더라도 일반인 상식선에서 높죠. 그래서 징계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수위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근데 이게 징계를 보면은 예전에 이제 뭐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절차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예. 법무부라든지 이쪽에서 나서서 하면은 예. 조금 더 그거는 검찰 내부의 어떤 객관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부까지 좀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고인 측이 수사 자료 열람 등사를 추가적으로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모두 열람하되 연관 있는 부분만 등사한 뒤에 증거로 제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이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기소가 되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기록에 대해서 이 피고인 측은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에요. 근데 검찰이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모든 자료를 열람 등사 시켜주는 게 아니라 뭐 증인에 대해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수사에 방해가 이를 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 측에 이 피고인이 열람 등사를 했는데 예. 모든 자료를 주지는 않고 뭐 일정 부분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은 이제 재판 절차에 가서 그 법원에다가 검찰한테 내가 이걸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신청을 한 것 같고 예. 법원에서는 열람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열어두되 예. 이제 등사를 할 수 있는 거, 복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다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등사를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한적으로 허락을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요 내용까지 저희가 좀 만나봤습니다. 두 가지 사건 오늘 함께했고요. 박주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